이게 한국이라고요? 여기 지금 미국은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벤자민 크로포드라고 하며 워싱턴 D.C. 외곽 알링턴에 위치한 전략국제정책센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국제정책 분석관입니다. 전직 군 출신이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 전략을 전공한 뒤로 줄곧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해왔습니다. 제 주요 임무는 미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특히 한반도와 일본,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분석하고 미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백악관 국가안보회 또는 국방부,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실무적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제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5시 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여름은 끈적였고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는 미국 의사당의 둥근 지붕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의 공기는 그 풍경과 달리 찬바람이 돌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팀 동료 제이슨 윌리엄스, 예일대 출신의 미 해병대 정보장교 출신, 현재는 저와 함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 좀 더 세게 나가야 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솔직히 한국이 너무 적게 내고 있어. 미국 없으면 한국은 하루도 못 버틸 나라야.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일부 철수 카드 꺼내서 압박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릴 너무 쉽게 보는 거라고.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가볍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걸까? 제가 한때 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제이슨의 논리는 과거의 제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몇 년 전, 저 역시 한국을 단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수동적인 안보 수혜국쯤으로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전략무기 사전 배치 확대 등을 통한 미국 우선주의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 믿었어요. 그러던 중 국방부 의뢰로 서울에 파견되어 약 10개월간 직접 현장 조사를 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 수 있지? 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경제성장 정도가 아니라 한국은 지금 이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통신 인프라, 스마트 무기 플랫폼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바로 지금 미국의 산업과 국방, 통신,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곳곳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제게 말 그대로 현실 인식의 붕괴에 가까운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이슨은 과거의 저처럼 눈을 감고 한국을 일방적인 수혜국, 미국의 압박 대상이라며 얕잡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이슨, 너 그 말 정말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해. 우리 시스템 중 일부는 이미 한국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단순한 동맹 수준이 아니야. 산업, 기술, 심지어 국방 플랫폼에서도. 하지만 제이슨은 피식 웃었습니다. 벤, 너도 요즘 한국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봤자 걔네가 미국의 압박을 이길 수는 없어. 아무리 기술이 좋아봤자 우리가 지렛대를 쥐고 있는 이상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사적인 대화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이 없이는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팀 회의가 있던 그 주 금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 일주일간 밤새워 준비했던 리포트를 최종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대한민국 기술 생태계와 미국 전략 인프라 간의 연계성 분석? 83페이지 분량의 문건 속엔 수치, 구조도, 실제 계약서 및 기술협력 메커니즘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 참석자는 국방부 동북아 전략국 부국장, 국무부 동아태 국장, 백악관 NSC 안보전문관, 그리고 우리 센터의 전략 고문단이었어요. 제이슨도 당연히 자리했습니다.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어제의 논쟁은 그저 내 생각을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태도였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의 공기가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현재 미국 내반도체 고성능 칩의 38% 이상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화성라인에서 직접 제조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사용하는 전술 통신 장비, 첨단 무기체계, 정찰위성 기반 AI 연산 플랫폼의 핵심 부품이기도 합니다.
모니터에 슬라이드가 띄워졌습니다. 2024년 미국 국방산업에 납품된 3.5나노 이하 고성능 반도체 칩 제조 비율 한국 38.6%, 미국 자체 생산 16.8%. 또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62%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현재 포드, GM, 테슬라, 리비안과 체결한 공급 계약은 2030년까지 보장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국방부 전략 수송 장비 전력화 사업에 직접 연동된 계약입니다. 다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슨조차 눈썹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제조를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의 원천을 가지고 있고 이를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5G 국방망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에 인가된 논 차이니즈 기술 벤더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고성능 장비는 중국 화웨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이를 미국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는 압권이었어요. 2024년 기준 미국 내 민간과 국방, 공공기술 인프라에서 한국 제품 또는 기술 플랫폼이 포함된 비율은 평균 31.4%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조차 유독 크게 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제이슨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음성은 평소보다 낮았고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적 세계관에 흔들림 없는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말이지, 우리가 기술 이전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체 파트너를 찾으면 한국도 결국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미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할 순 없을 테니까. 그 말은 회의실을 가볍게 울리는 듯했지만 저에겐 마치 오래된 고정관념이 다시 얼굴을 들이미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테이블 위 리모컨을 집어들고 프로젝터를 다시 켰습니다. 이건 예정된 흐름은 아니었지만 바로 이 말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제이슨,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려 했지. 화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감도가 떠올랐어요. 상공에서 촬영한 것처럼 생생한 3D 이미지와 함께 세부 투자 항목이 슬라이드처럼 펼쳐졌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허브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이야. 총 투자 규모는 622조 원. 이 중 상당수는 삼성과 SK가 각각 5나노 이하 공정 AI 반도체 생산 라인과 국가 전략기술 소자 개발연구소 건립에 투입되고 있어. 다음 화면에는 첨단 AI 반도체 통합 생산 설계 패키징 전 주기 시스템 구축 현황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야. 한국은 이곳을 세계 최초의 AI 반도체 통합 햅으로 설계하고 있어. 설계부터 양산, 테스트, 고속 패키징, 그리고 서버, 모바일 동시 최적화까지 단일 거점에서 모두 처리되는 구조야. 이미 IBM과 NVIDIA 그리고 DARPA 산하 연구소가 이 라인에서 생산된 테스트 칩을 활용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지. 게다가 미국만 한국의 파트너가 아니야. 프랑스는 이미 삼성과 차세대 탄소중립 공정기술 공동개발에 착수했고 독일은 SK하이닉스와 유럽형 연산형 메모리 아키텍처 공동설계 협약을 체결했지. 사우디는 아람코를 통해 K반도체 연구단지에 직접 투자했고 이스라엘은 자국 방산 AI 플랫폼에 삼성의 엣지 프로세서를 탑재하기로 했어. 호주는 오세아니아 지역 반도체 교육센터를 한국 기술 커리큘럼 기반으로 세우는 중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종속된 기술 파트너가 아니야.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로 이동 중이야.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구조에서 경쟁국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입장일 수도 있어. 그가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이 전 세계에 공급한 5나노 이하 AI 반도체의 비중은 52.1%, 미국은 9.4%, 일본 6.3%, 독일 2.1%, 그리고 이들 중 미국 정부 시스템에 실제 채택된 칩의 72%는 한국산이었다. 그 수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기술과 전략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제이슨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밖에서 저를 슬쩍 부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벤, 솔직히 말해줘.
너 진심으로 미국이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저는 그 질문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야. 제이슨, 너도 알겠지만 지금 인텔, 마이크론, 퀄컴 같은 미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누구와 협력하고 있지? 바로 삼성과 SK야. 그건 시장이 보여주는 진실이지, 감정이 아니야. 회의 이후 며칠간 팀 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묘했습니다. 특히 제이슨은 이전과 달리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재발표 이후 외부 요청된 정책 자료에도 적극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 백악관 NSC로부터 주한미군 전략 재조정 검토 요청안이 우리 센터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마침내 다시금 제이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이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 이 동맹 관계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기술? 그래, 좋다고 치자. 하지만 우리가 군사적 카드, 금융제재, 첨단 장비 수출 제한 같은 전략적 수단을 동원하면 한국도 미국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어요. 벤, 내 발표 인상 깊었어. 하지만 난 현실주의자야. 제이슨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고 얼굴엔 싸늘한 확신이 떠 있었습니다. 국제정치는 감정이 아니야.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전략은 냉정해야 해. 우리가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면 해야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마. 그 말은 회의실에 조용히 앉아있던 저를 정면으로 겨눈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마치 너는 분석가가 아니라 감상가야라고 말하는 것 같은 태도. 단 한 줄의 논리로 제가 지금껏 준비한 수많은 자료와 통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어요.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광등 아래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시선을 제 쪽으로 옮겼습니다.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프로젝터를 다시 켰습니다. 제이슨, 그럼 현실을 정확히 보자. 첫 화면이 투사됐습니다. 파란색 배경에 흰 글씨, 정제된 한 줄의 문장이 회의실 안을 메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추진 중인 2025년까지의 전략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중 냉각 시스템의 61%가 한국산 열교환 기술에 기반. 지금 이 프로젝트는 미군 전략자산의 데이터 통합을 위해 본토와 해외기지 총 37개소에 구축되는 고밀도 저장센터를 포함합니다. 문제는 이 저장 장비들이 고성능 AI 연산을 지속하기 위해선 기존 대비 30% 이상 강력한 냉각 효율이 필요한데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설비가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바로 한국의 시스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방위산업협회 계약서 사본이 확대되어 화면에 떴습니다. 하단에는 미 국방부 구매청 명의의 서명이 붉게 박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장비 납품이 아닙니다. 연동된 군사위성 자료 송수신 장비, 특히 차세대 정찰위성 3개 기종 모두가 한국산 5G 다중 빔 통신 모듈을 핵심 부품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 정적을 끊었어요. 이 기술이 없으면 2025년부터 예정된 위성 가동률은 적어도 30%, 경우에 따라선 45%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정찰 사각지대 발생, 실시간 작전 분석 지연, 데이터 리레이 오류, 전술적 반응 시간의 치명적 지연.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국무부 동아시아국 부국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래프에는 미국 국방 시스템 내 한국 기술 의존율이 분야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술 데이터 송수신 장비 72%, 고밀도 냉각 시스템 61%, 전장형 초소형 반도체 칩셋 48%, AI 기반 작전 시뮬레이터 모듈 53%. 이건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제이슨,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외면해온 무서운 수준의 현실입니다. 제이슨이 말을 끊으려 하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넌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화면에 삼성전자의 MX AI 폰 출시 자료가 떴습니다. 2024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완전 오프라인 AI 음성비서 탑재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 발매 6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억 대 돌파. 이건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애플조차 AI 음성비서 기능에서 삼성에게 밀려 긴급 연구팀을 새로 조직했다는 사실 몰랐지? 이어서 나타난 슬라이드엔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의 로고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AI 칩셋, 미 육군 전술훈련 시뮬레이션 장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검증된 칩으로 판명.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연산 속도 및 방열 설계. 회의실에 있던 국방부 측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처음 접한 듯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고 곧 메모를 하거나 휴대 단말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칩셋은 단순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술훈련 AI 시뮬레이터, 실시간 전장 반응 훈련, 심지어는 전략적 무인체계의 내장형 AI 판단 모듈까지 모두 이 칩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잠시 정적.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칩 하나 없으면 미 육군은 작전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의 42% 이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미 공군은 내년부터 계획된 무인정찰기 AI 판정 모듈에 삼성의 Edge AI 프로세서를 핵심 탑재 구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만 보아왔던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술의 종속이 아니라 기술의 주권이 한국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이 회의실을 장악했습니다. 한 줄기 번개처럼 내려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이슨, 지금 너는 우리가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없이 미국의 군사와 산업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수치가 보여주는 냉정한 진실이야. 그 순간 제이슨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반박하려던 입술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멈춰선 그 모습.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의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 이후 저는 말없이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다른 동료들도 별다른 말 없이 서류를 챙기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정적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서 오는 무거운 숙연함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오늘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전 센터 디렉터인 클레어 박사가 제자리로 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벤, 오늘 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야. 특히 나도. 나는 늘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심층적으로 미국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줄은 몰랐어.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받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 말은 제게 큰 위로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한국을 감싸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제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는 반드시 세상에 말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제이슨이 제 방을 찾았습니다.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감정이 스쳐 있었습니다. 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널 의심했고 내 분석을 과소평가했어. 나도 자료를 다시 검토해봤어. 그리고 내가 말한 수치들 하나하나 다 맞더라. 특히 한국의 AI 반도체 개발 로드맵 그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그동안 한국을 그냥 미국의 그림자 안에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우리가 군사적으로 덮어주고 경제적으로 가이드해주고. 그런데 이제 보니 아니야.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구조가 사실은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구조였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만했던 자신을 해체하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겁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이의 변화가 주는 벅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제가 한때 그토록 몰랐고 한때 경시했던 그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움직이는 신념이자 사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떤 국제 무대에서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윤리적 구조, 기술적 우월성, 국제사회 속 역할의 변화를 일깨우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25년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첨단기술협력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20여 개국 대표단 앞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말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도덕성과 파트너십, 책임과 창의성의 균형이 함께할 때에만 진정한 미래의 기준국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또렷하고 단단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그 세 가지를 모두 실현하고 있는 단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동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발언 직후 장내에서는 정적이 흐른 후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의의 박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을 외면하고 몰랐던 자들의 반성,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자들의 존중이 담긴 박수였어요. 그 후 저는 한국을 알리는 강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로 전 세계 전략가들과 함께 공동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순간은 제이슨이 얼마 전 저를 따라 한국에 출장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대전, 평택, 구미, 그리고 세종시. 우리가 함께 방문할 이 도시들 안에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미래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가슴 깊이 간직한 한 문장을 제 연구실 문 앞에 새겨두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미래를 결정짓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제 저는 그 누구도 한국을 얕잡아 볼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처럼 한국을 모른 채 전략을 짜는 이들에게 기꺼이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윤리적이며 가장 정확한 동맹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